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 내력 때문에 단면이 유발되어지는 어떤 응력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휘응력과 유사하게 좌측 기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졌고 중립축으로부터 하단 y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의 어떤 전단력 관계를 갖다 고려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재의 어떤 횡단면은 이와 같이 부재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위치가 x만큼 떨어졌고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절정 위치에서의 응력 관계를 지금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재 옆에서 보았다라고 치면 B점이 여기 위치할 것이고 이제 단면에서 보았다라고 치면 y만큼 떨어져 있는 이 선상에 존재하는 요소들에 대한 전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단면에 있어가지고 내력은 먼저 전단력 고려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력은 전단력만을 갖다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단력이 하나 있겠죠. 물론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이 x 값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치면 내가 지금 내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 즉 x 요 위치 x라고 하는 변수의 어떤 지배받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분의 WL-WX입니다. 이게 이제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내력 전단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단력에 의해서 이 B, 즉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는 이 선상에서의 전단력 관계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단력을 고려하는 그 일반식은 이미 8장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유도하는 과정도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도록 하시고 이 장에서는 그 어떤 응력 계산에 들어가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미 절정 x만큼 떨어지고 중립축으로부터 하단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 관계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그 재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값 중에 있는 전단 탄성 계수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 지금 전단력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보시게 되면 이론적인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어떤 관계들은 내력에 대한 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부재의 어떤 치수와 관계가 있는 기하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어떤 기하학적 값과 내력 관계만을 표현한 거지 어떤 재료의 물성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전단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이 팩터들에 대해 가지고 이 값들이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얘기를 갖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여기에서 이 i라고 하는 것은 역시 휘응력을 고려할 때처럼 i분의 my라는 관계에서의 i 값과 같은 놈입니다. 내가 전단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절정 위치에서의 횡단면의 어떤 2차 모멘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i 값은 부재가 등단면 부재라고 치면 역시 상수값으로서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조건을 주고 상수라고 적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학부 수준의 문제를 묻는다라고 치면 대부분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전제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도 단면이 물론 등단면 부재이면서 아울러서 직사각형 단면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치면 상수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단순보라고 치면 이때 이 B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단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 횡단면 위치에서 내가 전단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 즉 Y가 결정이 되면 그 위치에서의 단면의 폭의 값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단면 높낮이에 따라서 폭의 값이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을 테니까 상수인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뭐 삼각형 단면이 주어졌다라고 치면 삼각형 단면 같은 경우에는 위치마다 어때요? 단면의 폭이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단을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단면의 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등단면 부재이며 직사각형일 경우에만 상수지 그 외에 어떤 삼각형이라든지 원형 단면처럼 단면 하나라 하더라도 단면 높낮이에 따라서 위치마다 어떤 폭의 개념이 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치면 이 값은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y값을 지배받는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을 갖다 다 합쳐서 y의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갖다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아예 단서를 붙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치면 사각형 단면의 등단면 부재면 이처럼 i값, b값, 이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분모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상수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분자에 있는 것들이 이제 휘목력과 유사하게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갖다가 모두 제시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값들이 됩니다. 이때 먼저 이 s라고 하는 것, 이 관계가 바로 이제 앞서 고려한 것처럼 내가 전당력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 x라고 하는 위치가 결정이 되어지면 알 수 있는 값입니다. 즉 x라고 하는 것을 지배받는 형태의 값이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전당력 계산할 때 이 x라고 하는 것을 이해 가지고 전당력 유도를 갖다 고려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g라고 하는 것이 휘목력식에서 i분 my, y라고 이제 휘목력식에서는 바로 y 형태로서 그 변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전당력 계산하고자 하는 단면 위치에서 그 연단면까지 이르는 바깥 단면의 1차 모멘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y에 대한 어떤 지배받는 함수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위치 단면에서 우리가 요 B점의 전당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1차 모멘트 값은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의 단면, 요 바깥 단면에 대한 1차 모멘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여기가 B점이 되겠죠. 물론 부재 길이는 중립축으로부터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2분의 h, 2분의 h가 되겠고, 단면의 폭은 역시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내가 임의 위치,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전당력 계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g 값은, 이 g는 바깥 면적의 크기는 B부터 쓸까요? 폭부터 2분의 h에서 y만큼 빼버리면 되고, 이것을 도심까지 거리는 결국 전체 길이에서 이 관계의 절반만큼을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h로부터 마이너스 이 관계의 두께는 이미 2분의 h 마이너스 y가 이 길이 값이니까 요거의 절반을 갖다가 빼버리시면 되겠죠. 물론 y에다가 이 절반의 길이 값을 갖다 더하는 형태로 표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당력 계산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 단면 1차 모멘트 값은 내가 응력 계산하고자 하는 위치로부터 바깥 단면적에 대한 1차 모멘트 값입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잘 풀어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보다시피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과 H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횡단면의 폭과 높이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이 Y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전당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중립축으로부터 어떤 Y만큼 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변수값이죠. 이처럼 이 G라고 하는 이 전당력 계산하는데 필요한 이 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Y의 어떤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내지는 형태의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 제끼니까, 이 G라고 하는 것이 바로 y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어떤 함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당력도 한 단면에 있어가지고 내가 전당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 즉 y 값이 변할 때마다 단면의 전당력은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떤 y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그 전당력 값이 위치마다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보다시피 이 위치에서 바깥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니까 여기에서는 전당력이 0이 될 것이고, 요 관계를 갖다 몇 개의 어떤 위치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고려했다라고 치면 각각 위치에서 응력은 여기서는 0이고 바깥 단면 면적이 없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요것만큼 안으로 중립축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전당력이 점점 어때요? 커집니다. 왜? 1차 모멘트가 커질 테니까 중립축에서 이제 최대가 될 것이고, 다시 중립축에서 멀어지게 되면 전당에 대한 영향이 점점 감소해서 여기서 다시 0이 될 겁니다. 이처럼 위치마다 전당력도 어때요? 휘목력과 유사하게 위치마다 그 크기가 변해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관계가 지금 제대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크기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치면, 결국 그 위치마다의 응력을 갖다가 수직 방향으로 크기만을 세워서 표현을 했다라고 치면 이 위치의 응력이 이것만큼, 이 위치의 응력이 이것만큼, 이 위치의 응력이 이것만큼 이런 형태의 응력 분포가 되고, 이 관계를 쭉 연결을 했다라고 치면 이런 형태의 전당력 분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당력 방향 그 위치마다 이 방향으로 존재하는 응력들이며 그 크기만을 갖다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구하려는 전당력은 y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의 응력값으로서 그 크기는 요것만큼이 되겠죠. 결국 이 길이값만큼이 바로 그 B점에서의 전당력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수직 단면에 이 방향으로 전당력이 이렇게 수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만을 갖다가 90도 각도로 돌려가지고 크기만 나타냈기 때문에 요 단면 요 단면 전당력의 방향은 원래 지금 제가 화살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기만을 나타낸 겁니다. 물론 요 크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위치마다 이 1차 모멘트 값이 위치마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역시 전당력에 대해서 어떤 특징상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먼저 특징은 물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 하나에 있어가지고 내력은 전단력이 S 하나밖에 없는데 전단력이 역시 단면 높낮에 따라서 하나의 내력에 대해서 응력은 위치마다 다 틀리더라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위치마다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요? 2차 곡선 변화를 하더라. 물론 이때 관건이 될 수 있는 최대 전단력 값은 어디에서 유발되는데 즉 단면 하나에서 높낮에 따른 어떤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최대 전단력 값은 G라고 하는 것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위치인데 일반적으로 중립축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근데 항상 중립축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직사각형 대칭단면이라고 치면 중립축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대칭단면 어떤 중립축의 위치가 대칭축이 아니라고 치면 이 최대 전단력의 위치는 단면 형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삼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도심 위치가 어디예요? 꼭지점에서부터 3분의 2, 밑변에서부터 3분의 1만큼 되는 위치가 도심인데 그 위치의 응력이 최대값이 안 됩니다. 어떤 그러한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은 지금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단력이 최소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어디가 돼요? 휘응력과는 좀 상대적인 차이가 있죠. 연단부. 왜? 연단부에서는 바깥 단면 1차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단부에서 전단력은 최소가 됩니다. 이런 어떤 전단력에 대한 특징을 알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결국 우리가 고려되는 얘기는 결국 어떤 재료에 대해서 그 허용 전단력 값을 알고 있다고 치면 항상 부재 단면의 외력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최대 전단력 관계가 작을 수 있도록 고려가 되어지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찾아야 되는 관건이 이제 이 최대 전단력 값을 고려하는 것인데 결국 전단력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과 같이 단면이 어떻다? 등단면 부재이고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부모텀에 있는 2차 모멘트 값과 폭은 상수값이 될 것이고 X와 Y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뭐예요? 전단력과 단면 1차 모멘트 관계가 결국 각각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B라고 하는 것도 사각형 단면이 아니라고 치면 상수가 안 되죠. 물론 이제 이 G라고 하는 것과 이 폭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떤 단면이 사각형 단면이 아니라고 치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단면 높낮에 따라서 폭과 G 값이 전부 Y에 대한 함수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B와 G 텀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묶어 두었는데 그게 똑같이 B나 G나 Y에 대한 어떤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폭은 상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요놈은 12분의 BH3승. 물론 지금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삼고 있는 직사각형 단면 단순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중은 등분파 하중이라고 치면 전단력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직사각형 단면 단순보의 등분파 하중이 존재한다고 치면 시점에서 2분의 WL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조금 전에 이미 위치에서 어떤 전단능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단면 1차 모멘트 관계식을 보시게 되면 보다시피 Y가 0이라고 치면 즉 Y가 0이라는 얘기는 중립축 위치죠. 이 관계로부터 Y가 0이 되면 이 G값은 최대가 될 것이고 Y가 2분의 H 즉 연단부가 되면 물론 요거는 중립축이고 이 관계는 연단부가 되겠죠. 이 Y가 2분의 H가 되게 되면 아마 G값은 0이 될 겁니다. 즉 요게 미니멈 값이 되겠죠. 근데 결국 이 관계로부터 최대 1차 모멘트 값은 즉 전단력의 최대값이 유발될 수 있는 위치는 결국 중립축 위치에서 Y가 0일 때 8분의 BH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하면 8분의 BH제곱 여기 폭은 B값이라고 둘게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이런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뭐 요 관계는 그냥 바로 전단력 최대값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는 없는데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걸 하중이 지금 등무파중이지만 다른 경우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그냥 최대값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요 관계를 다시 쓰면 뭐 이런 형태가 되어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하중 종류에 따라서 물론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아까 쓴 2분의 WL이 될 것이고 만약 뭐 집중하중이라고 치면 중앙에 2분의 P라고 하는 어떤 크기를 갖다 갖겠죠. 자, 요 관계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2분의 3이 될 것이고 전단력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H제곱 분모에는 B제곱 H3승이니까 결국 요걸 약분하면 BH만 남을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휘목력 관계에서는 최대 휘목력은 최대 모멘트 나누기 바로 단면 개수를 갖다 채워주면 되는데 최대 전달력 계산한 관계식을 보게 되면 최대 전달력과 최대 1차 모멘트 값,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폭 계산해야 되는데 팩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 잘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졌고 결국 최대 전달력 값은 2분의 3배의 이 BH라고 하는 게 결국 뭐죠? 전단력이 존재하는 부재의 횡단면적이죠. 전단력 최대값. 결국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는 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전단력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식은 IB분의 SG지만 평균 전단력으로서 고려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평균 전단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은 요 관계지만 평균 전단력은 그냥 A분의 전단력, 마치 A분의 B가 수직응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 최대 전단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여러 개의 어떤 팩터들을 갖다 다 고려해 들어가야 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다 해놓고 나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뭐예요? 사각형 단면일 경우죠. 그렇다라고 치면 이와 같이 평균 전단력 값에다가 몇 배? 1.5배만큼 취해주면 계산이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임의 위치에서 전단력을 고려하는 식은 IB분의 SG인데 이 관계로부터 단면 위치마다의 전단력을 고려했더니 이런 2차 포물선이 되었고 최대 전단력 값은 결국 요 중립축 위치에서 요 관계가 최대 값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관계를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거 등단면의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각각이 상수지만 이게 최대값, 이게 최대가 될 때 우리가 휘목력 최대값에서처럼 단면 개수분의 모멘트 최대값, 모멘트 최대값만 계산을 하면은 단면의 기하계산을 바로 단면 개수만 고려해서 최대 휘목력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처리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산을 다 해보았더니 전단력이라는 개념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평균 전단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평균 전단력이라는 얘기는 단면 위치에 관계없이 단면 하나, 전단력 하나 있다라고 치면 위치마다 응력의 크기가 어때요?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 최대 전단력 값이다. 그죠? 이렇게 고려하게 되면 이게 평균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런 응력에 대해서 구조물을 갖다 설정했다라고 치면 이 구간 상대적으로 노란 게 실제 전단력의 분포인데 이 위치는 실제 응력보다 더 크다고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문제는 이 위치에서는 실제 응력보다 평균 전단력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전단면을 갖다가 이 최대 응력값만큼 끄집어 당겨가지고 전단면이 최대 전단력 크기만큼을 갖다가 똑같이 평균으로 받고 있다라고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되어진 최대 전단력 값과 평균 전단력 값, 물론 이건 A분의 그냥 전단력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요것과 요것이 몇 배 정도의 차이가 있나 보니까 지금 같은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1.5배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단면 형태들 사각형, 삼각형, 원형 단면이라고 치면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런 관계로부터 임의의 위치, 전단력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최대 전단력이 유발되는 위치에서 전단 파괴가 예상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관계부터 고려를 해보았고 결국 이러한 관계로부터 최대 전단력 값은 간단하게 평균 전단력에 대해서 몇 배만큼 단면 형태에 따라서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임의의 개수배만큼 취해주게 되면 바로 최대 전단력이 될 수 있는 형태로서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단면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알파 값과 단면의 어떤 형태에 따른 관계를 갖다 고려해주게 되면 좀 크게 그립시다. 먼저 여기를 단면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먼저 뭐 지금처럼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알파는 얼마? 2분의 3입니다. 물론 삼각형 단면이 되면 2분의 3입니다.
물론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대 응력값을 갖다가 평균 응력값하고 비교를 할 때 이게 에버리지니까 그때 알파죠. 그래서 최대 전달력값과 평균 전달력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가 알파인데 삼각형 단면에서도 평균값에서가 2분의 3을 곱하면 최대 전달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보다시피 이거는 폭이 일정하지 않죠. 사각형 폭이 상수값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최대 전달력 발생 위치가 이때는 도심의 위치가 아니라 어디다? 만약 이때 이 단면의 높이를 갖다가 h라고 두었다라고 치면 어디? 중앙. 즉, 요 길이가 2분의 h가 되는 위치에서 최대 전달력 값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타낸 이 알파는 최대 전달력 값에 대한 어떤 관계지 도심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삼각형 단면에서 최대 전달력 발생 위치는 어디다? 2분의 h입니다. 상대적으로 삼각형 단면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심의 위치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밑변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대? 이 3분의 h만큼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라고 치면 여기 도심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달력이 최대가 안 되고 이때는 평균값의 약 3분의 4배만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단면이라고 치게 되면은 도심에서 최대 전달력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2분의 1 되는 위치, 중간축 위치에서 최대 전달력 값이 발생합니다. 그 관계를 갖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대는 아니라 도심의 위치입니다. 도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단면이라고 치면 역시 중립축 위치인 도심 위치에서 3분의 4배만큼 평균 전달력에다가 이 값을 갖다 곱하게 되면 최대 전달력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잘 정리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데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최대 전달력만 고려할 것 같으면 어떻게 취해라? 결국 이런 관계를 다 취해봐야 되지만 바로 평균 전달력에다가 알파만큼의 개수만 고려해주면 되고 알파라고 하는 개수는 단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 크기가 각각 차이가 있으니까 이 알파 값과 이 단면 형태에 따른 관계들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단능력에 대한 얘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먼저 그 158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단능력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158페이지입니다. 그 단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위치마다 그 분포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58페이지 네 번째 사항인 단면 모양에 따른 전단력 분포를 갖다가 한번 좀 봐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최대 전달력 값은 단면 하나에 있어가지고 도심의 위치가 아니라 단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에 남아있는 사항이 전단 흐름과 전단 중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전단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의 정도만 묻는 것이 출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보의 외력이 작용을 했을 때 단위 길이당 전단력을 갖다가 전단 흐름 또는 전단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QF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159페이지 우측에 그 전단 중심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쉐이드 되어 있는 F는 I분의 SG. 결국 전단 응력을 고려하는 관계에다가 B만큼 주어진 단면의 폭을 갖다가 곱해버리게 되면 그게 전단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 관계로부터 전단류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크게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한번 8장에서 전단을 고려하는 관계식과 여기 159페이지에 있는 전단 흐름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전단 중심 역시 정의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하고 작용하는 보의 단면에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고 뭐만 그래서 어떤 부재의 보에 횡단형 하중이 존재할 때 부재 내부의 내력은 전단력과 모멘트라고 하는 내력만 걸리게 되고 물론 여기서 모멘트라고 하는 밴딩 모멘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거기에서는 다른 어떤 내력 관계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중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데 전단 중심을 지나면 그러한 내력들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얘기를 드릴까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포가 있다라고 치고 여기 단면은 직사각형 단면입니다. 하중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는 그냥 직선제로 두고 6장까지 어떤 내력 관계만 정리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부재 같은 거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내력 관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개념은 필요가 없었죠. 물론 지금 면적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은 위치마다 어떤 응력, 평균 하중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 면적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7장에서 고려해서 그 관계를 갖다 도입한 것이 지금 두 관계를 갖다 조합한 것이 지금 9장 응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만 따지는 경우에서는 길이값과 하중의 크기만 존재하면 됐는데 이제는 부재를 갖다 입체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치면 이쪽에서 보았을 때 부재의 수직 하중 어디에 존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냥 요 위치에 하중이 있다고 했지만 정면에서 보게 되면 단면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아마 이런 단면에 하중이 여기 있을 때 하고 여기 존재할 때 하고 여기 존재할 때 이 구조물이 유발되는 어떤 변형은 여러 가지가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중이 있다고 치면 요 위치에서 내력은 요것만 자유형체도로 취했다라고 치면 이것만큼의 전단력과 요것만큼의 모멘트 내력 두 개밖에 없다란 얘기죠. 근데 이러한 직선 부재의 하중이 여기 있게 되면 당장 부재는 어떻게 돼요? 이 끝단을 작용하게 되니까 받침대를 기준으로 부재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회전력이 걸릴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 있다라고 치면 이놈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즉 부재 어떤 축을 갖다 감싸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회전력이 유발되는데 이런 모멘트는 뭐라 그러죠? 축을 굽어 있는 모멘트가 아니라 축을 감싸면서 돌아가는, 즉 부재의 또 단면에 가게 변화를 유발시킨 이러한 하중을 갖다 우리는 비틀린 모멘트로 하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없었지만 이런 부재 단면이 주어졌을 때 이런 부재 축의 수직으로 존재하는 저런 어떤 횡방향 하중들은 어디를 지나야 된다? 즉 내력이 전단력과 밴딩 모멘트만 발생할 수 있도록 단면 위치마다 단면 형태가 어때야 돼요? 어떤 돌아가는 어떤 회전각은 없이 처진만 유발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부재 변형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치면 결국 하중은 이 전단 중심이라는 것을 지나게 되면 이런 어떤 비틀림 없이 내력으로서는 전단력과 밴딩 모멘트만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면이 항상 어디를 지나야 된다? 전단 중심을 지나야 된다. 그러한 것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전단 중심. 그래서 내력으로서 뭐라고?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 단면에 전단 중심을 지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단 중심의 어떤 특징으로서는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2축 대칭 단면이라고 치면 도심이 바로 전단 중심이 되고 1축 대칭 단면이면 적어도 그 대칭축 선상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번과 D번, 160페이지에 그 그림 9-6에 C번과 D번과 같은 이런 어떤 얇은 판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부재 단면이라고 치면 전단 중심점은 그 직선제들의 어떤 교점 위치에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단 중심은 뭐예요? 어떤 포에 내력이 전단력과 휜 모멘트만 존재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잘못 하중이 전달이 되게 되면 어떤 비틀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력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러한 관계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시어센터, 전단 중심을 지나야만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갖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에 그 형상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계수는 간단하게 거기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상계수는 주어진 부재 단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모멘트에 대한 저항 정도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어떤 계수값인데 그 모멘트에 대한 정도는 항복 모멘트에 대한 나누기 항복 모멘트에 대한 소속 모멘트에 대한 비를 갖다가 형상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160페이지 형상계수 두 번째 탄소송 재료로 구성된 포의 하중 증가에 따른 단면 응력 변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재 단면에 하중 W가 제하가 되면 부재 중앙에서 모멘트 값이 8분의 W 제곱으로 최대가 되면 이때 응력 분포는 휜 응력 분포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 변형이 생겼다라고 치면 중립축을 기준으로 응력 분포는 연단으로 가면 갈수록 응력이 크게 걸리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부재 연단부가 이제 최대 응력이 유발이 될 텐데 이때 하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모멘트 하중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응력 또한 어때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하중이 커지게 되면 내력 모멘트가 커지게 되고 8분의 WR 제곱 그 다음에 내력이 커지게 되면 응력은 I분의 MY 관계이기 때문에 하중이 결국 2배 커지게 되면 모멘트가 2배 커지게 되고 모멘트가 2배 커지게 되면 응력 또한 2배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이처럼 하중을 점점 증가시키게 되면 거기 160페이지에 두 번째 사항, 거기 탄소성 재료로 구성된 포의 하중성에 따른 단면 응력 변화에 거기 응력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응력이 점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때 이 재료가 탄성거동을 하는 어떤 범주 내에만 있다라고 치면 우리는 부재가 탄성거동을 한다고 치면 언제 부재가 파괴된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전체 구조물 형성하는 요소 중에서 적어도 한계 절점이 항복점에 도달했다라고 치면 그 부재는 파괴된 거로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응력 분포가 바로 항복 상태, 연단부가 항복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이 재료가 만약 탄성거동 범주 내에서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단면의 응력 분포가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면 부재는 파괴된 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료가 탄성거동을 지나서까지 소속 영역까지 고려한다라고 치면 하중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하중이 만약
항복 모멘트, 즉 연단이 항복 응력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중이 더 추가적으로 고려가 된다라고 치면 응력 분포는 세 번째 있는 그림 형태처럼 물론 이제 연단부의 시그마 y 값은 더 이상 응력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재료에서 만약에 재료가 강제와 같은 어떤 재료라고 치면 시그마 y 이상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 기억에서. 그래서 시그마 y가 재료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응력 값으로서 그 세 번째 형태를 보시게 되면 시그마 y 연단부가 시그마에 도달했는데 불구하고 하중이 더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제는 그 연단부만 시그마 y가 아니라 그 하단까지 아직 하단은 보시게 되면 시그마 y 값이 도달하지 않았죠. 점진적으로 더 그 하단 밑에까지 계속적으로 전단면이 시그마 y 값에 도달해가는 어떤 그런 응력 분포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태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단면이 항복점에 도달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유발시키는 모멘트를 우리는 소속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탄성 고동을 한다고 치면 부재 한 부분, 즉 휨 모멘트에 대해서라고 치면 연단부가 먼저 최대 응력이 도달할 테니까 그 연단부의 응력이 항복 응력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를 파괴 상태로 간주하고 그때 그런 어떤 응력 분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멘트를 항복 모멘트로 하고 소속 고동까지 고려한다라고 치면 모든 단면이 항복점에 도달할 때까지 모멘트 하중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상태를 고려한 것이 바로 네 번째 응력 분포도로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의 모멘트를 갖다 우리는 소속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로부터 먼저 항복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때 항복 모멘트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모멘트가 존재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죠? 파괴 상태, 즉 항복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탄성 거동을 하는 어떤 범주 내에서 부재의 어떤 파괴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멘트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바로 부재 최연단부만이 항복점에 도달한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갖다 예측해서 응력 분포를 그리게 되면 거기 두 번째에 있는 그림 형태를 갖다가 밑에 하번 세 번째 절의 항목 모멘트 역시 똑같이 옮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단부만이 시그마 y 값에 도달한 그러한 상태 응력 분포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멘트는 얼마만큼 주어야 될까요? 이때 응력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떤 포스로 고려를 하게 되면 그 면에 존재하는 응력 즉 그 직사각형 단면 2분의 BH 면적에 응력이 삼각형 형태의 응력 분포가 주어져 있는데 결국 응력을 힘으로 고려를 하려고 치면 그 최적만큼을 갖다가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은 압축, 하단은 인장으로서 상단은 그 압축 응력 분포를 갖다 최적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4분의 시그마 y 곱하기 BH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빗면적이 2분의 BH가 되고 응력 분포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시그마 y를 고려해서 4분의 시그마 y BH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단 인약식 또한 평형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방향 작용 힘의 합은 제로 결국 4분의 시그마 y BH 압축력 그래서 상단의 압축 응력을 하나의 압축력으로서 하단의 인장 응력 분포를 갖다가 하나의 인장력으로서 고려를 했습니다. 마치 일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합성하는 요령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그 압축력과 인장력은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며 각각 제하 위치를 갖다 보시게 되면 그 압축력은 압축 응력 분포의 도심에 인장력은 하나의 인장력 분포의 도심에 제하시켰다라고 하시면 각각 삼각형 단면의 도심 위치가 될 테니까 그 두 압축력과 인장력의 길이차는 3분의 2h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밑변으로부터 어떤 도시까지 거리니까 2분의 h에 3분의 2를 고려하면 각각 3분의 h, 3분의 h니까 압축력과 인장력의 거리차는 3분의 2h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탄성 상태에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연단부가 시그마에 도달했을 때고 그렇게 될 때의 모멘트 크기는 응력을 하나의 압축력과 인장력으로 그 두 개의 우력을 갖다가 모멘트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의 모멘트는 결국 6분의 시그마 y 곱하기 bh 제곱을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점이나 T점, 압축력에 인장이 작용하는 한 절점을 갖다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면 4분의 시그마 y 곱하기 bh 곱하기 모멘트 거리가 3분의 2h가 되기 때문에 결국 6분의 시그마 y 곱하기 bh 제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단면에 모멘트 하중이 6분의 시그마 y 곱하기 bh 제곱만큼 걸리게 되면 단면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된다? 부재 최연단부만이 항복점에 도달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료가 탄성 거동하는 범주 내에서만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한 상태를 갖다 우리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6분의 BH 제곱이라는 것을 갖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직사각형 단면에 있어서의 단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탄성 거동을 하는 재료가 최대로 모멘트를 많이 받는다라고 치면 결국 얼마만큼 항복응력 곱하기 단면 개수의 고배 크기만큼 모멘트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재가 모멘트 하중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항복 강도가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며 이때 단면은 단면 개수가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모멘트에 대한 저항 정도가 좋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소송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160페이지에서 본 네 번째 형태 응력 분포입니다. 소송 고정을 할 때 최대로 많이 모멘트를 받는다고 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역시 모멘트는 모릅니다. 응력 분포는 알 수 있죠. 어떤 상태의 응력 분포가 돼야 돼요? 전 단면이 항복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응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응력 분포로부터 압축 응력, 인장 응력 분포를 갖다 각각 압축력과 인장력으로서 아까 항복 모멘트를 갖다 유도할 때와 유사한 개념으로 고려하게 되면 압축력은 최적 계산을 갖다 해주면 되니까 응력 분포를 갖다 하나의 압축력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2분의 BH에다가 응력은 시그마 Y니까 2분의 시그마 Y BH. 물론 인장축도 2분의 시그마 Y BH 똑같은 크기를 얻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두 압축 인장력의 크기는 어떤 제약점은 도심이 될 테니까 각각 압축 작용하는 부분, 인장 작용하는 부분 고려하시게 되면 그 압축력과 인장력의 그 거리차는 2분의 H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어떤 우력이 우력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멘트 크기가 바로 전단면이 항복 응력에 도달할 수 있을 때의 어떤 모멘트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의 모멘트가 바로 4분의 시그마 Y BH 제곱입니다. 물론 아까 항복 모멘트일 경우에는 6분의 시그마 Y BH 제곱으로서 시그마 Y 곱하기 6분의 BH 제곱 단면 개수라고 정의했다 그죠? 그것처럼 이 소속 모멘트에 대해서도 시그마 Y 곱하기 4분의 BH 제곱, 4분의 BH 제곱을 소속 상태일 때의 어떤 단면 개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를 갖다가 우리는 직사각형 단면의 소속 단면 개수라고 그냥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그 161페이지 마지막 형상계수에 보시게 되면 결국 형상계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항복 모멘트 분의 소속 모멘트의 비를 갖다가 형상계수를 하고 지금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M sub P라고 하는 소속 모멘트는 항복 강도 곱하기 소속 단면 계수, 항복 모멘트는 항복 강도 곱하기 단면 계수. 근데 시그마 Y 값은 서로 같은 놈이니까 약분했다라고 치면 결국 재료가 하나의 어떤 단일 재료 구성이 됐다라고 치면 형상 계수는 소속 단면 계수 나누기 단면 계수로 정의할 수 있고 직사각형 단면에서 소속 단면 계수는 얼마예요? 4분의 BH 제곱, 단면 계수는 6분의 BH 제곱. 이러한 관계로부터 직사각형 단면의 형상 계수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형상 계수에 있어가지고 형상 계수의 정의, 즉 항복 모멘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소속 모멘트라고 하는 것, 그 관계, 거기 쉐이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계식을 갖다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161페이지에서 결국 형상계수는 소속 모멘트 M sub P 나누기 M sub Y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거기 표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관계로 쭉 고려를 하게 되면 직사각형 단면은 얼마? 그 형상계수 F가 1.5가 되고 I 쉐입과 같은 경우에는 약 물론 이제 웹과 프렌즈 어떤 폭의 차이라든지 두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1.15 그 다음 원형 단면이면 약 1.7의 정도 값을 갖다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고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당력과 휘응력에 대해서만 상세히 그 관계식을 갖다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그 다음 형상계수에 대해 가지고 항복 모멘트, 소속 모멘트, 형상계수의 어떤 관계 그 다음 전단 흐름과 전단 중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례됩니다. 그럼 9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